10주간 발터 베냐민의 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일방통행로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을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일방통행로나 뭐 이런 베냐민 책을 처음 읽었던 거 상처받지 않을 권리 쓸 때 그 상처받지 않을 권리의 전체가 4부인데 거기에서 발터 베냐민 섹션 그거 볼 때 사실 베냐민 책은 전체적으로 다 스킵을 했었던 것 같으니까 벌써 한 3, 4년 정도 됐네요. 베냐민을 봤던 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베냐민의 책이 가장 소중한 게 뭘까라는 그 생각을 해봐요. 베냐민은 아시죠? 발터 베냐민. 네, 아시죠? 모르세요? 큰일 났다. 그거 어떡하지? 잠깐만. 어쨌든 상관없어요. 여기 저 강의안을 너무 편집을 잘 해주셔가지고 여기 보면 베냐민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이제부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기본적인 그림으로 캐리커처도 만들고 하는 이 베냐민의 사진이거든요. 예. 베냐민을 노골적으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상태 좋은 진중권. 독일에서 위치는 상태 좋은이라는 데 표점이 가해져야 되는데 라디오 방송서부터 매체를 많이 탔었고 그리고 이제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 아시죠? 그런 논문을 썼을 그것도 모르시나 본데 분위기가 안 좋은데 잠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어쨌든지 간에 매체가 좋은 거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냐 페이스북 나오면 바로 들어와서 이거 좋네? 이걸로 한번 나의 의견을 피력해봐야 되지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치가 딱 등장했었을 때 막 방송에서 히틀러 가지고 막 욕 진짜 많이 했어요. 뭐 수염 난 게 못생겨가지고 막 이런 막 노골적인 멘트 있죠. 막 독소를 퍼붓다가 나치가 집권을 했네요. 이러면서 일이 비비비비 꼬였던 그런 사람이고 굉장히 빨라요.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았더라 그러면 아마 트위터에 빠져서 아마 지피를 못했을 것 같고 일방통행로 넘겨보셨죠? 짧은 단편으로 되어 있죠. 마치 트위터에 글을 쓴 거를 다 모아가지고 실은 책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식의 글쓰기를 했었던 사람이 이 발터 베냐민이거든요. 발터 베냐민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 오마이뉴스나 이게 오마이스쿨에서도 흥행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로 할까 뭐 이런 암암리의 그런 모임들을 가져요. 갔다가 별로 대안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해서 베냐민이 어떨까 그랬더니 베냐민으로 하자 이렇게 정했어요. 베냐민 저술들은 굉장히 사실 방대하고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일방통행로라는 책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인문학 책 읽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 베냐민적인 것. 베냐민적이다. 그런 얘기 여러분들도 하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신주면 신주적이다. 저 사람은 신주답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런 행동을 안 했지만 지금 처음에 딱 했을 때 저 사람 답네? 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뭐적이다를 딱 갖췄을 때 인문정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방통행로 같은 경우가 베냐민적인 게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나중에 더 읽으실 분들은 이제 아케이드 프로젝트서부터 이 방대한 책으로 넘어가실 텐데 여기서 베냐민을 제대로만 느끼면 너무 쉽게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 같은 경우도 쭉 읽다가 시 한두 편에서 그 사람적인 걸 딱 찾아내면 너무 쉬워요. 근데 그걸 못 찾으면 계속 겉돌게 되거든요. 발터 베냐민의 가장 탁월한 점의 하나는 아시다시피 이제 1944년, 45년인가 나치가 프랑스 점령하러 들어왔을 때 40년대 초반이죠. 그때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그렇죠? 자본주의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야심찬 기획을 10년간 프로젝트를 추진하시다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스페인 국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국경이 차단되죠? 약간 신경질적이고 겁도 많았던 양반이라 이거 보세요. 겁많게 생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던 약을 다 투여해서 자살을 하죠. 실질적으로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이 막힌 건 아니에요. 대충 정황을 보면 초소를 지켰던 스페인 군사가 전날 술을 마셨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안 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또 들어갔어요. 그런데 너무 다급한 거죠. 자기가 해왔었던 모든 행적, 외롭게 또 프랑스 파리에서 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살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곁을 떠나는데 베냐민의 가장 위대한 점은요. 동시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이게 이제 진짜 힘든 문제거든요. 그 처음서부터 영어를 써가지고 뭐 이거 맞죠? 컨템포러리요. 템포가 시간이니까 동시대적인 지금 우리. 베냐민의 위대한 거는 그거죠. 베냐민의 위대함은 그거예요. 딱 하나. 다 독해가 안 되는 거. 베냐민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20세기 초반부에 어떤 영민한 어떤 인문학자, 철학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베를린이라든가 나치라든가 그쵸? 나폴리라든가 오만 곳에서 느꼈었던 그거 있죠. 그거. 정치, 경제, 권력, 인간의 사유, 인간의 습관,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느꼈던 것들 있잖아요. 느꼈던 것들을 그 이대 사람들은, 그 이후 사람들은요, 독해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마치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 게테의 젊은 베르테르 슬픔 있죠. 사랑 이야기잖아요. 근데 제대로 사랑을 한 사람만이 게테의 베르테르 슬픔을 읽어요, 나중에. 꼬맹이 때 읽었을 때 내용은 정리되죠. 게테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뭐, 그쵸? 베르테르는 자살했고, 이건데, 모르죠? 사실 그 작품의 중요한 건, 목숨을 바칠 정도의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린 어떤 정서 상태에 들어가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아이가 영민하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알지는 못하죠? 나중에 겪어보고 살아보고 비극적으로 사랑이 끝냈을 때, 그러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수녀가 되거나 스님이 되거나 막 이렇게 거의 죽음에 근접해졌을 때, 그쵸? 수도원에 들어가자마자, 사찰에 들어가자마자 베르테르의 슬픔을 넘기면 읽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이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아직까지 다 독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요? 왜 그럴까? 우리는 비겁하고 베냐민은 비겁하지 않아서. 인문학자를 특징 짓는 하나의 징후가 뭐냐면요. 인문 정신은요. 화려한 언변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아시죠? 달팽이. 달팽이가 껍질을 벗고 그 껍질 안에 있는 달팽이 살로 이 세계에 나왔을 때 어떻겠어요? 태양. 따갑죠? 5만 가지 것들, 소금기,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느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2중, 3중, 4중, 5중의 달팽이 껍질로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보다 경험이 더 깊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 후배가 나보다 경험의 폭이 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껍데기를 벗고서 세계에 접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베냐민은 짧은 시간이지만 자본주의, 대도시, 어쨌든 억압, 파시즘 이런 거를요. 그냥 온몸으로 겪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못 겪잖아요. 왜요? 박정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게 우리나라라고요. 박정희의 진정한 라이벌이 전태일이란 말이에요. 전태일이 존재하는 한 박정희는 용서를 못 받아요, 원래. 그 사람 대신 장준하를 내세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전태일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번영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라이벌 구도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일종의. 우리는 아직도 독재를요, 진짜 알몸으로 못 겪어본 거예요. 아직도. 놀라운 일이죠. 이러면 다시 또 독재가 와요. 뼈저리게 알아야 되거든요, 제대로. 제가 이제 경향신문에 쓰는 글이 비상경보기잖아요. 그 비상경보기는 베냐민의 일방통행로에서 따온 거예요. 거기에 비유는 이런 거죠. 독가스를 맡았던 사람 있죠. 맡아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 있다고 하자고요. 그 사람이요. 10년, 20년 지나서 여행을 가요, 친구들이랑. 방갈로에 이렇게 사람들 모여있는데 또 가스가 새어나오는 거예요. 연탄가스 같은 게. 그 사람은 알죠. 직감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일어나! 이러겠죠. 그 사람은 느껴봤으니까. 그런 거와 같은 감각이 발터 베냐민한테 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후퇴하지 않았고 껍질을 벗는 거죠. 우리 껍질의 비율을 많은 걸로 했을 수 있어요. 기존에 가졌던 간습적인 생각, 뭐냐면 자기의 신분, 뭔지 아시겠죠? 5만 가지 보호책들 있죠? 그런 것들을 벗고 느끼느냐 마느냐의 사실은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못 느끼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도 껍데기가 깨져나가고 이럴 때 내가 내 보호막이라고 생각했던 게 깨질 때도 있어요.
안정적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힘과 무관하게 애써 붙잡고 있지만요. 마치 달팽이 그쵸? 껍질에 어떤 애가 하나 들어가서 있어서 나 튼튼해 안 나갈 거야 이러지만 누가 밟으면 그냥 깨져요. 이렇게 됐었을 때 느껴야 될 그것들을 미리 느낀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죠. 베냐민이라는 건 우리한테 성숙을 강요하고요. 경험의 폭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나를 읽을 수 있니 너희들? 이게 베냐민의 책이에요. 읽으면 확 변해요. 읽으면 나이브해지지 않아요. 아주 예리해지고 냉철해지고. 이제 그런 정신들이 이제 베냐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죠. 베냐민 그러면 저는 우리와 동시대인이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베냐민을 따라갈까? 굉장히 방대한 저수를 사실은 남겼거든요. 전집만 보더라도 방대하고. 그러면 그거를 읽으려고 그럴 때 제가 해줘야 될 역할은 뭐냐 하면 충실한 가이드죠. 예, 일방통행로를 강의 끝나고 10주 지나선 장난치듯이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하자. 그리고 거기서 그쳐도 돼요. 왜냐하면 베냐민적인 건 알았으니까.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가는 거예요. 베냐민이 붕괴시키려고 했던 자본주의, 이걸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사후 베냐민의 저술을 읽어보면은 어렵지 않게 이제 이해가 되죠. 자본주의 아주 싫어해요. 아주 혐오할 정도로.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일단 진보적인 쪽에 물론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하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 중에 자본주의를 옹호할 수는 없죠. 자본주의라는 거는 자본이 절대적인 가치고 인간은 수단이라는 얘기거든요. 자본주의는 어김없어요. 마이클 샌델의 유명한 책 있죠.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 저는 그 제목 진짜 싫어하거든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좀 그랬죠. 이건 이렇게 되물어 봐야 된다고. 우리 각자가 돈을 억만금을 줘도 팔 수 없는 게 나한테 있는가. 어떠세요?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건 팔아서 그래요. 어때요? 억만금. 억만금 좀 감이 안 잡히죠? 구체적으로 5천억. 5조 5천억 어때요? 예? 웬만하면 팔겠죠? 그쵸? 그러니까 쓸데없이 떠들지 말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어떻게 돈 주고 네가 돈을 어떻게 준다고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고 너랑 여행을 갈 수 있니? 이러지만 그 아이가 제안했던 돈이 500만 원밖에 아니기 때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조 5천 다시 들어오면 어떡하실래요? 안 가실 분. 5조 5천을 준다라고 그러면 그 남자의 장점을 찾기 시작해요. 애가 돈은 많지만 그래도 겸손하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그쵸, 식스팩도 있어 보인다라든가 오만 가치를 찾으면 돼요. 5조 5천 어때요? 5조 5천. 무슨 어쨌든지 간에 이런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지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돈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등에 메고 있는 돈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5조 5천 준다고 그래가지고 5만 가지 것들에 의미 부여를 했죠.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이요, 지랄같이 안 굴어요. 쿨하고, 그쵸? 여유롭고 찌질하게 안 굴어요. 리필해달라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착시에 빠지죠. 저 사람이 돈으로 도배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착한 사람인 거예요. 이래서 대개 이제 흔히 말해서 명문대학교 나와서 고소득자를 보통 여자들이 사랑을 하기 좋죠. 그래서 다른 가치를 찾은 걸로 사랑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 실직되거나 오만 일이 이제 벌어졌었을 때 알게 되죠. 그때 돼서 처참한 사실을. 내가 속물이라는 걸. 이럴 때 이제 인간은 40년, 30년을 그냥 날려보낸 거예요. 사기치니까. 인간한테 이런 요소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는 없죠. 누누이 얘기했지만 발터 베냐민도 마찬가지겠지만 인문학의 정신은 딱 하나예요.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나를 초월한 인간 나를 초월한 일체의 가치를 부정한다. 이게 인문학의 정신이거든요. 신의 자리에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국가 넣어도 되고 자본주의 무슨 주의 뭐 다 넣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신은 죽었다. 뭐 종교로 얘기하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갈 수 있을까? 베냐민은 그렇게 간 사람이거든요. 존경을 충분히 받을 만하죠. 잘 살았냐? 잘 못 살았어요. 인문학자들이 뭐 어떻게 잘 살아요? 간섭을 벗어 던지는데 간섭은 굉장히 편한 거예요. 의외로. 뭔지 알죠? 그러니까 힘들게 살죠. 다 의심하고 껍질 벗고 기득권 벗고 뭐 이렇게 지금 살았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베냐민을 지금 잘 모르시니까 그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발터 베냐민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한 분? 또 많구나. 내리고요. 책을 읽어보신 분. 베냐민 책을 읽어보신 분. 뭐 읽으세요? 그건 책은 아니잖아요. 짧은 논문. 또 논문이라도 좋아요. 완성된 글 하나 읽어보신 분. 기술복제시대 예술작품. 뭐 읽으셨어요? 같은 거? 또 없나요? 다 읽으셨어요?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다행이다. 또요. 일방통행론을 읽으셨어요? 부제 너무 좋지 않아요? 사유의 게릴라라는 그 표현이요. 게릴라. 앞에 우리나라 번역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발터 베냐민을 일단은 얘기를 이제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의 그 위대한 작가한테 가야 되는데, 프루스트 아시죠? 이제 난리죠. 그, 발터 베냐민도 지금 까물까물한데, 마르셀 프루스트요? 예. 이 사람은 이름은 몰라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아시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읽어보신 분. 서점에 10권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10권으로. 아무도 안 읽는 책이에요. 아무도 안 읽어요. 장마철이나 겨울에 인간관계 깨지거나 실연했거나 그럴 때 어디 가지고 들어가서 읽기에 적절한 책인데 아주 건방진 놈이에요. 주인공 건방진 놈인데 20대 초반도 안 되는 놈이 지금까지 연애했었던 모든 행각을 10권에 비력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60대에서 쓸까 말까 한 책을 쓴 거죠. 마르셀 프루스트,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베르그송의 조카이기도 하고 영민한 사람인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왜 이거를 중시 여기냐 하면요. 제가 번역자가 발터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독일어 번역자가. 이거부터 출발해야 돼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20세기 인문학의 정신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예요. 과거에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 과거에서 찾아야 된다. 제가 이제 비유를 많이 들은 게 그 단추 비유를 저는 많이 들거든요. 단추가 잘못됐어요. 어딘지 모르지만 옛날에 잘못됐던 것 같아. 한 5분 전쯤에. 계속 단추를 채워나가다 보니까 단추가 안 채워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 때 있죠. 특히 여자의 옷들 중에 단추가 깨알같이 붙어있는 단추 있잖아요. 좋게 한 50개 정도 되는. 그쵸? 남자친구가 도와줘도 2시간 정도 걸리는 듯한 그런 긴 거. 막 묶어 가다 보면 남자들은 와이셔츠 이렇게 좀 피곤할 때 보면 잘못 묶을 때 있죠. 그래도 한참 묶다 보면 하나가 비잖아요. 이게 뭐지? 거울 비춰보면 찌그러져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옷을 바로잡을까? 어디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래요? 뭔가 문제는 발견됐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죠? 31. 옆에 계신 분은요? 38이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39도 아닌데. 여자들은요, 19, 29, 39. 이 9이 딱 되면요, 굉장히 이상한 그 생태학적 반응들을 보여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딱 느낀 거예요. 39의 나이, 38의 나이인데 뭔가 인생이 삐그덕거려서 잘못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버버덕거려요? 우리가 보통 대개 하는 방법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죠. 안 되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예요? 다시 다 풀러야 돼요. 다시 다 풀러서 다시 다 채워야 된다고요. 하실 수 있겠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건 앞으로의 미래를 찾는 거예요. 이거 힘든 거죠.
20세기 인문학의 특징의 표어예요. 슬로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프로이트나 정신분석학 공부해봤던 분도 알죠. 과거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트라우마가 뭐예요? 단추 잘못 깨어진대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체면을 걸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단추를 풀도록 해야 되는 거야, 애를. 뭔지 알죠? 그럼 애가 막 이러면서 이제 뭐 히스테리도 고치고 그러는 거거든요. 테마가 그거예요. 20세기 인문학.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번역자예요. 전체를 번역한 게 아니라 앞에 건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뭘 배웠을까? 저기서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20세기를 우리보다 먼저 겪었지만 아직도 이 사람들이 독해가 안 되는 세 사람이 있어요. 읽어보셨어요? 제임스 조이스요? 카프카 읽어봤어요? 카프카 읽으면서 감동의 도가니? 잘 안 읽히죠? 카프카 진짜 잘 안 읽혀요. 왜 안 읽히냐면, 비겁해서 우리가. 세 사람 다 달팽이 껍질을 벗어서 세계를 겪었던 사람. 카프카가 아버지, 법률, 체제, 구조, 관료제에 직면했다면, 뭔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세 사람 다. 세 사람 통과해야 되죠. 재밌게 흥미로운 거는 조이스에 대한 얘기는 저 발터 베냐민한테 없는데 카프카에 대해서는 있어요. 짧은 글이. 온 카프카라고 영어로 이제 번역되면 그렇게 되는 작품들. 저 세 사람들이죠. 세 사람은 통과를 하셔야 돼요. 안 읽힐 거예요, 잘. 왜 안 읽히지? 20세기 초에 다 느껴가지고 썼는데 왜 우리는 못 읽죠, 저걸?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비겁해서. 싸워요, 저거 읽고. 싸우는 사람들 있어요, 막. 막 싸워. 카프카는 미친놈이다. 막 이러고 싸워요. 나중에 돼서 느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달팽이 껍질이 깨지거나 어떤 경우에 달팽이 껍질에서 나왔을 때 된통 태양을 콱 쬐을 때 그때 돼서 알아요. 그래서 카프카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프루스트가, 조이스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어쨌든지 간에 저 사람들도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세 사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 따라잡고 싶지 않아요? 2010년에 사는데 나의 정신세계는 20세기 초면은 남루하지 않아요? 그런 느낌 없어요? 아니, 민감하신 분은 알걸요? 직장에 딱 나가면 한 5년 전 같고 집에 딱 들어가면 50년 전 같다. 그래서 문중으로 가봤더니 300년 전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거기 말도 안 통하죠? 거기 말도 안 통하는 것도 많아요, 의외로. 동일한 시간 내에 살고 있질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끌어당겨가지고 2012년이죠, 지금. 2012년에 사시는 분. 나는 2012년에 산다. 여기까지 끌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아직도 발터 베냐민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읽을 일발통행론은 출간이 1928년에 된 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안 읽히는 이유는 우리가 1901년쯤에 살아요. 이 남루함을 어떻게 할 거예요?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거는 슬로건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20세기 인문학자들을 이렇게 수색을 하거나 찾아보면 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있을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미래의 희망은 과거에서 찾는다. 과거가 구원되지 못하면 미래를 구원할 수 없다. 이거는 다 경험을 해보실걸요? 첫사랑에 실패한 사람은 새로운 사랑을 하기보다요. 첫 번째 사랑이 실패했던 그 지점에 이르러야 돼요. 첫 번째 사랑에 실패했는데 거기 대충 퉁치고 사는 사람은 매번 사랑할 때마다 그 지점에서 자초해요. 왜 매번 나는 이쯤 되면 끝 깨질까라는 분들이 있을걸요? 거기까지 계속 반복되죠? 오히려 잘못 채워진 거예요, 처음에. 거기까지는 채우는데 그 다음부터는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그쵸?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발터 베냐민을 이해할 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고, 발터 베냐민 책 중에서 가장 방대한 책이 번역이 돼 있죠? 뭐 지금 아케이드 프로젝트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아케이드 프로젝트. 이거 가지고 계신 분? 요거 가지고 있을 만해요. 이거 책이 예뻐요. 일단은.
아케이드 프로젝트. 결이라는 출판사에서 번역이 됐는데 지금은 6권짜리로 분책해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두꺼운 책 2권이었다가 또 6권으로 분책하는 거예요. 또 샀어요, 저도. 화나 죽겠어요, 이런 출판사들 있죠. 자꾸 판형을 바꾸는 거 있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아케이드 프로젝트가 방대한 책인데 이 책은 또 뭐냐면 20세기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려면 19세기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는요, 19세기 프랑스 파리가 원형이에요. 패션의 도시라는 이름이 있듯이 프랑스 파리만 연구하면 돼요. 프랑스 파리만 제대로 연구하면 지금 20세기 우리 아니죠. 2010년, 12년 자본주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막 정리해고도 하고 막 빚도 지고 막 오만 문제 있죠. 뭐 그런 문제에서 이게 단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잘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19세기 프랑스 파리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쪽으로 가게 되면 해석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게 최초로 자본주의가 뻐거덕거리고 탄생했던 그 지점이니까. 그래서 10년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프랑스 파리에서 직접 연구해요. 그 두껍고 방대한 자료를. 베냐민의 항상 방법론이에요. 일반적인 방법론. 무조건 과거로 간다. 무조건 과거로 간다. 지금 문제가 벌어지면 과거의 한 시점에서 뻐거덕거린 거다. 그 뻐거덕거리는 까지 가야 된다. 그 뻐거덕거리는 부분들을 잡아야 된다. 단추가 잘못돼서 끝까지 풀르죠. 풀르고 다시 묶는다 그래도 단추랑 단추구멍이 변하는 건 아니죠. 그 요소들, 기억의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 요소들을 재배치하는 거예요. 그거를 재배치해서 나름대로 묶지 않으면 현재도 의미 없고 미래도 희망은 없어요. 박정희를 정리 못하니까 아직도 이렇게 힘든 거예요. 유사이래로 독재자의 딸이 어떻게 나와요? 찌그러져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는 통용이 된단 말이에요. 왜? 독재를 정리를 못한 거예요. 박정희가 죽은 다음에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되는데 전두환이 나오면서 정리를 못 해버린 거예요. 그냥 한번 단추가 어긋나서 독재를 바로잡지 못하면 민주화는 너무 멀어져요. 우리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저랑 친한 제자들의 특징들은 왜 저를 흉내내서 그런지 몰라도 의도적으로 그냥 박근혜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싫냐? 그랬더니 일단은 막 싫대요. 그런 거 말고요.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거기로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제가 베냐민이면 이렇게 할 거예요. 전태일이 분신 자살했던 그 청계천으로 그날 갈 거예요. 그리고 전태일이 분신 자살하기 직전에 나왔었던 청계 피복노조 그 공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전태일이 유서를 들고 나오면서 봤었던 외출 한번 못 가고 하루에 2시간만 자는 여공들의 얼굴들을 보고 왔을 테니 그 사람들을 볼 거예요, 저는. 베냐민이라면 그렇게 글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 보여줄 거예요. 이 사람이 있다. 전태일이 있다. 누가 전태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경제개발에서 좋은 대통령이다? 전태일은요? 전태일이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살았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베냐민은 그 사람을 찾을 거예요, 전태일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냐민 같고 우리 시대의 역사의 어느 부분, 미래의 희망을 갖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죠? 퉁치지 마세요. 과거 퉁치면 안 돼요.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새 가만히 보죠. 가만히 이렇게 봐요. 이렇게 신문이나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보다가 제가 주목하는 것 중에 딱 하나. 왜 전태일이 부각이 안 되지? 전태일은요, 아킬레스건이에요. 박정희라는 사람의 아킬레스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독재랑 기타 등등 유신 독재와 싸우려면 여러분들은요, 전태일의 사진을 들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전태일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이렇게 불태우면서 뭐를 알리려고 했을까? 그 감각까지 얻어야, 그때 돼서야 박근혜를 미워하든 누굴 미워하든 어떤 교수라는 나부랭이가 그래도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냐라는 그 개소리를 일거에 날릴 수 있는 정서적 태도를 갖춰요. 이 세상에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박근혜 싫어한다고 해서 박근혜 싫어함이 아니라 저 80년대 대학 다녔잖아요. 86학번인데 저희 때는 다 트렌드가 시위예요. 매주 수요일이
매주 수요일이 투쟁의 날. 이슈도 없어. 그날은 그냥 돌 던져요.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 물러가라. 이런 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교련복 입고 그냥 돌 던져요. 그때 있잖아요. 이런 억압적인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진짜 화났고 상처받고 이랬었던 사람들,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아직도 독재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반면 친구가 시위를 했기 때문에 정서적 자극도 없고 뭣도 없는 상태에서 있죠. 시위했던 친구들은요. 졸업하자마자 주식 투자하고 뭔지 알죠? 486 세대들이 다 진짜 그 당시에 신촌에 모였던 학생들이 100만 70에서 100만 정도란 말이야. 그 사람들만 그대로 민주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자랐다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아요. 싸우고 싶을 때요. 트렌드로 싸우지 마세요. 진짜 화나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그 자극 있죠? 이 장면, 어떤 것들. 베냐민의 글쓰기예요. 이해되시죠? 베냐민은 그런 거 잘 찾아내요. 진짜. 막 선전하죠. 우린 잘 살고 있다고. 그럴 때 조그만 찌라시 하나, 광고 문구 하나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잘 사냐? 자본주의 발달했었을 때 아주 아케이드 프로젝트에 나와 있는 구절 하나. 자본주의가 발달한 다음에 프랑스 파리의 풍경이 하나 변하는데요. 어떤 연애하고 이렇게 축제하는 데 있죠. 젊은이들이 축제하는 시간이 되면 매춘이 상당히 많이 늘어요. 여학생들이 자기 몸을 팔았거든. 축제 때 입을 옷을 사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 엄청 많아요. 겉으로 보지 마세요. 이렇게 겉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자동차도 생기고 그것만 보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인간들은 어찌 살았을까? 그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의 키워드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고요. 아케이드 프로젝트는 자본주의의 암울한 기억, 뭐 살인의 추억 비슷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살인의 추억 같은 발상이에요. 19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뭐가 은폐됐을까? 그리고 지금 문제가 벌어지면 그때 은폐됐었던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케이드 프로젝트 재밌어요. 이 아케이드 프로젝트가 거대한 역사, 자본주의, 사회, 정치 이런 문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또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일방통행론은 뭐냐? 일방통행론은 정의를 딱 내리면 베냐민이 어른이 된 책. 사상가로서 완숙해진 책. 딱 한 번 혁명이 있어야 돼요. 사람한테는. 어른이 되느냐 마느냐. 딱 한 번의 혁명. 이루지 못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돼도 어른 안 되고 살아요. 어른이요. 철저하게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 내리는 어른. 어른 되셨어요? 꼬맹이 때 보자고요. 내 단추 누가 묶어줬어? 학교 누가 보내줬어요? 학원 누가 보내줬어? 부모가 했잖아요. 부모가 우리 인생을 조율했잖아요. 인생의 플래너처럼. 그거 믿고 지금 살고 계시죠? 대충. 짜증은 났지만 그래도 스펙은 우리 어머니가 쌓아준 거다. 그거에 의지해서 나가보자. 그거 다 버리신 분 손 들어봐요. 어머니가 만들어줬던 모든 흔적들을요. 모든 페인팅 돼 있던 거를 물에 들어가서 다 닦으신 분. 한 번 닦아야 돼요. 한 번 다. 제가 어떤 책에도 썼지만 대학교 1학년, 지금은 대학에서 강의는 안 하지만 예전에 강의했었을 때 1학년들한테 얘기하죠. 너희들은 기로에 서 있다. 1살이 될래? 21살이 될래? 몇 살이세요? 20살이요?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죠? 38에 20살이면 18에 스스로 사셨어요? 그 정도? 그 정도요? 성숙하셨다. 어떠세요? 5조 5천억. 그게 아니라, 지금 어른이냐고요. 한 번에 어른이 되는 혁명, 한 번이 어른이 되는 혁명. 발터 베냐민의 특징이에요. 기억하세요? 무조건 기억하세요. 혁명은 딱 한 번 있어요. 개인한테도, 역사한테도. 억압이 없는 사회가 딱 한 번. 발터 베냐민 나중에 보다 보면 나올 거예요. 혁명은 뭐냐면 폭주하는 기관차에 브레이크를 잡는 거다. 멈추는 거예요. 딱 한 번.
딱 한 번. 개인도요. 나도 모르게 궤도에 올라와서 부모가 밀고 엔진을 넣어서 쭉쭉쭉 살아갔던 걸 브레이크 거실 뿐 있어요? 메리트도 상당히 큰데? 그 대학교 1학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살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한 살이 되면 걷기 힘들 거예요? 그쵸? 한 살이 되면. 그래도 졸업할 때쯤 되면 4살이잖아요. 30살이 됐었을 땐 10살 되잖아요. 35 되면 15살 된다? 그쵸? 40살 되면 20살 됐었을 때. 그때 쓰는데, 완전히. 하셨어요? 한 번의 혁명이요. 일방통행로는 발터 베냐민이 사상가로, 지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완전히 자기 자리에 섰었던 기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일방통행로는 뭐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류사에 어땠든지 간에 그 어른됨, 완전한 그쵸 뭐죠 혁명 그거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라 그러면 각계 개인들한테는 한 번이에요. 한 번. 그게 어른이 되거나 어린애로 살거나 둘 중에 하나. 여론조사. 나 어른이다. 나 아직 어린애다. 참 이상한 여론조사. 이러면서 들어도 이상하고 안 들어도 이상한. 일방통행로의 가치가 뭔지 아시겠죠? 일방통행로 책 가져오신 분. 그 책 좀 줘보실래요? 제가 이건 나중에 다룰 텐데 책을 쓸 때 에피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표제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쪽팔리다고 그래서 안 하는 건데 뭐 이런 거 있죠. 이 책을 에밀리에게 바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거 하려고 그랬더니 편집자가 삭제를 하더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손가락 오그라든다고. 근데 이 일반 통행로에 보면은요. 표지 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발터 베냐민 쓴 거. 이 거리는 엔지니어로서 작가 속에서 이 거리를 뚫은 아샤 라시스라고도 하죠. 아시아 라시스의 이름을 따 아시아 라시스 거리로 불린다. 일방통행로 밑에. 아시아 라시스 베냐민의 애인. 내 마음에 일방통행로를 뚫은 거예요. 너무나 능숙한 엔지니어인가 봐요. 내 마음에 구멍을 뻥 뚫었어요. 그래서 이 일방통행로는 아시아 라시스 거리로 명한다. 멋있죠? 멋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일방적으로 막 달려가다가 아시아 라시스한테 거의 스토커 같죠? 그러니까 아시아 라시스가 그 리투아니아 그쪽의 여자인데 이제 나폴린가 그쪽에서 만났죠. 1, 2년 진하게 연애를 했어요. 사랑하고 뭐 나눴다가 이제 돌아갔죠. 아시아 라시스도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고 발터 베냐민도 부인이 있고 아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랑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재미가 없었는지 2년 정도 너무 열정적으로 사랑했는지 다시 돌아가요. 근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베냐민이. 그냥 거기 가요. 이 세상에서 약간 이제 우리 좀 그만 만나 이런 남자가 여러분한테 오면 심지어 여러분들이 서울에 살다가 그 인간 안 보려고 통영에 갔는데 통영에서 직장을 애써 구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야 되니 가는데 가로등 밑에 서 있다면 이게 이 일방통행로를 읽다 보면 그 얘기도 많이 나와요. 어느 때 우리가 어른이 될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면 사랑할 때 어른이 되잖아요. 사랑할 때 부모의 말을 어긴다라는 게 하나의 징후거든요. 부모의 돈을 훔치기도 하고, 그렇죠? 남자친구 짜장면 사준다고 훔치고, 어머니가 아버지 준다고 다려놓은 보약을 몰래 빼서 남자친구한테 먹이는 만행을 저지르고요. 10시까지 귀가하라면 칼처럼 지켰는데 그걸 어기죠. 심지어는 어떤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여행을 가버리기도 하고 반항이죠. 사랑을 하게 됐었을 때 가장 우리가 강해지거든요. 아주 비루한 인간이 있어요. 저 비루한 인간이에요 지금. 이렇게 딱 가면은 우리 동네 어느 동네든지 간에 골목에는 우리 언니들 오빠들이 있잖아요. 집에 안 들어가는 비루한 인간이거든요. 저 이렇게 갔더니 야 일로 와봐.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뭐 제 후배뻘 돼요. 후배라도 후배님들 그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거기서 딱 얘기했어요. 돈 달라고 그러면 무릎 꿇어. 그러면 그것쯤은 꿇을 수 있어야 하고 꿇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여자친구랑 가면 이 연애를 잘못하면은 동네 오빠나 형들한테 맞아 죽을 수 있다. 저항하죠.
사랑을 하게 되면은 우린 스스로 알아요. 내가 당당해야 된다라는 걸. 그러니까 사실은 베냐민이 아시아 라시스 거리로 명명해졌을 때 베냐민의 느낌은 뭐냐면 당당함이거든요. 물론 스토커적 면모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중요한 게 일방통행로 아닌가요? 치가 좋다는데 뒤로 안 가요. 나중에 일방통행로의 의미를 설명을 할게요. 일방통행로의 특징이 뭐야? 차 운전하시는 분. 일방통행로에 들어갔다. 어떡하세요? 그냥 가요. 가야 돼. 뭔지 알죠? 고민? 무슨 고민을 해요? 뒤에서 빵빵거리는데. 일방통행로의 특징이요. 딱 쓰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뒤로 갈 수 있거나 앞으로 갈 수 있거나 고민의 여지가 없죠. 그냥 직진이에요. 보면 그렇지 않은가? 가장 인간이 비겁할 때는 언제냐면요. 서쪽으로 갈까? 동쪽으로 갈까? 저 사람을 만날까? 이 사람을 만날까? 이거 전공할까? 저거 전공할까? 스파게티를 먹을까? 뭐를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냥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일방통행로라는 거, 이 일방통행로를 베냐민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판본이 도서출판 길에서 쓴 거 이게 있거든요. 이제 고상하지 않아요? 예쁘죠? 번역은 그닥 좋지 않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번역은 세 종류가 있어요. 참고로 얘기하면 첫 번째, 완전한 의역. 굿, 좋은 거예요. 먼저 알죠. 퍼펙트하게. 두 번째가 완전한 직역. 그러면 최소한 원전을 가지고 대조해서라도 볼 수는 있어요. 제일 나쁜 게 이해되면 의역하고 이해 안 되면 직역해요. 우리나라 번역서의 90%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애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근데 이 책은 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물결에 나와 있는 이 판본 말고 새물결 판본. 새물결 판본. 그쵸. 이거요, 이거. 우리 그 조용준 씨가 새물결 출판사의 실질적인 그 사장이죠. 제가 딱 읽어봐도 조용준 씨의 가장 큰 매력은 일본어를 잘해요. 그래서 일본의 발터 베냐민 책이 많이 번역돼 있거든요. 그거랑 대조하면서, 왜냐면 일본은 철저한 의역주의니까. 일본은요, 가장 원숙한 학자가 번역을 해요. 헤겔 전공자가 은퇴할 때쯤 되면 헤겔을 번역하는 나라. 우리는 석사과정 아이가 논문 통과도 안 되고, 그래서 갑자기 들레지를 번역하는 거죠. 이해도 안 됐는데. 들레지 놀라운 사실 있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요, 연구서가 한 수십 건 쌓인 다음에 원전 하나씩 번역된데, 우리는요, 일단 원전이 먼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번역이 돼요. 그러면 번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의역, 직역, 의역, 직역, 의역, 직역.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레지 책을 딱 보면 느낌이 심오하다. 그래서 이 책 자체는 겸손한 책이거든요. 그 베냐민의 문체도 잘 살렸고 일본어 판본에 많이 영향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보기를 원하고요. 예를 봐도 돼요. 직역의 느낌 물씬 나는 이 책. 저도 이제 강의 안에 나와 있는 베냐민의 일방통행로를 인용을 할 거 아니에요. 인용을 할 때 이 두 가지 판본, 독일어 판본, 그 다음에 하버드에서 5권짜리 셀렉티드 라이팅이라는 책이 있어요. 5권짜리. 발터 베냐민 선집. 그 책 이렇게 대조해서 일본 책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대충 봐서 제일 좋은 걸로 짜집게 해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도 좋아요. 일단 내가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일단은 책 한 권으로 본다면 이 책을 권하고 싶고, 이 책은 요새 알라딘이나 이런 데 보니까 절판이 되려고 그러는 위기에 빠져 있어요. 이럴 때 잽싸게 사놓는 게 낫죠. 예, 기념으로. 괜찮은 책이에요. 멋있잖아요. 멋있죠? 안 멋있어요? 별로? 예? 표지는 예쁘죠? 이거보다 이게 있어 보이죠? 근데 이 표지가 독일어 원판 표지예요. 일방통행로 표시. 요게. 이거는 어울리지 않아요. 베냐민은 이렇게 읽기를 원했으니까. 요게 좀 가까우니까요. 새물결에 나온 책이랑 요 책. 자, 잘 보세요. 자, 느낌을 제가 확 오게 할게요. 아까 그 에피그램 있죠? 제일 앞에 쓴 거.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새물결 거랑 길에서 나온 거를 읽어보면 이런 차이가 보이는데, 아니, 자료 보지 마세요.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그대로 읽을 거예요. 여기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거리는 엔지니어로서 작가 속에서 이 거리를 뚫은 아시아 라시스의 이름을 따 아시아 라시스 거리로 불린다. 요 느낌이랑
이 거리의 이름은 아시아라시스가 이 길을 저자 안에서 엔지니어로서 개척한 사람의 이름을 기리며. 차이가 현저히 좀 많이 나죠. 다시 읽어두면 이 거리 이름은 아시아라시스가 이 길을 저자 안에서 엔지니어로서 개척한 사람의 이름을 기리며. 이 거리는 엔지니어로서 작가 속에서 이 거리를 뚫은 아시아라시스의 이름을 따 아시아라시스 거리로 불린다. 독일어 직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차이예요. 근데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국적 불명의 외국어에 익숙하게 배웠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사실 주어를 쓰면 안 돼요. 그래야 제일 아름다운 글인데 무조건 대절같이 막 이런 거 영어식 표현으로 했었던 분들은 이게 편하게 읽히고 이건 수필처럼 읽혀요. 모르겠어요? 경향에 따라서 이건 누구 거죠? 바꿀까요? 이렇게. 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안 읽어도 상관없는데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역시 마들렌이에요. 마들렌 아시죠? 마들렌. 그리고 콩브레라는 마을이 나와요. 저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처음에 우리를 사로잡는 테마인데 뭐냐면 마들렌을요, 나이가 들었던 주인공이 프루스트가 홍차에다가 마들렌을 개서 먹는데요. 불현듯. 도플갱어가 아니지. 그거 뭐라 그러죠? 어디 왔던 것 같은 느낌이 나는. 데자뷰, 그쵸? 고급스러운. 그쵸? 갑자기 콩브레 마을이요, 확 떠오르는 거예요. 요만한 마들렌 하나에. 그런 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들렌 안에 콩브레가 들어있는 거죠. 마들렌은 아시죠? 마들렌 아시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제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었을 때 제 가정에 마들렌이 없었어요. 저는 굉장히 맛있는 건 줄 알았어요. 굉장히 맛있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마들렌이에요. 단팥빵이 최고예요. 소보르랑 역시. 그래서 저거 읽고서 야 마들렌이 없으니 내가 감이 안 산다 이랬는데 나중에 먹어보았어. 그래서 그때 돼서야 알았어요. 왜 홍차에 개어 먹었는지. 먹기가 사뭇 뻣뻣한 거죠. 제 가정에 있는 마들렌은요 좀 달게 처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마치 건빵을 물에 녹이듯이 우유에다가 녹이듯이 그렇게 이제 먹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마들렌을 보고서 콩브레가 떠오르죠. 여행을 가다 보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지 않나요? 불현듯? 그래서 책이 또 빌려야 돼요. 아니, 그거 말고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항상 앞에 써 있어요. 카이저 파노라마 간. 이 건물을 가면 생각나는 거예요. 깃발 보고서 생각나고요. 알리는 말씀, 우리 모두 살림을 보호합시다. 라는 광고 문구를 보면 또 생각나죠? 써요.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들렌과 콩브레. 저 마들렌에 해당하는 걸 쭉 나열해 볼까요? 뭐 많아요. 중국 도자기 공예품, 안경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름에는 뚱뚱한 사람들이 눈에 잘 띄지만 겨울에는 마른 사람들이 눈에 잘 띈다. 뭐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경점을 딱 보고서 생각난 걸 쓴 거예요. 철저하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처럼 쓴 책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안경점을 보고 여러분들은 밑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안경점은 무시해도 되지만 베냐민의 개성을 알려면 베냐민이 뭘 보고 필 받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할 수 있어요. 베냐민을 우리 따라해야 되잖아요. 베냐민적인 걸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을 때 그렇게 읽을 거예요. 안경점? 여름에는 뚱뚱한 사람들이 눈에 잘 띄지만 겨울에는 마른 사람들이 눈에 잘 띈다. 이거 느껴보셨어요? 여름엔 뚱뚱한 사람들이 눈에 잘 띄죠? 겨울에는 마른 사람들이 눈에 잘 띄죠? 여러분들 이런 통찰에 이른 적 없잖아요. 안경점을 보고 왜 그랬을까? 그 밑에도 또 이렇게 나와요. 봄, 밝은 햇빛 아래서는 어린 잎이, 차가운 빛 속에서는 채 잎이 달리지 않는 가지가 눈에 띈다. 마지막 구절은 이런 짧은 글도 있네요. 시선은 인간의 찌꺼기이다. 이런 구절들이에요. 다.
철저하게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글 쓴 적 없어요, 베냐민은. 자기 글이에요. 완전히. 일방적인 책이에요. 이런 책은 우리가 사서 보면 안 돼요, 정확하게. 우리를 배려하지 않아. 그냥 우리한테 온 일방통행로예요. 베냐민이요,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게 베냐민이니까. 나머지 책들은 안 그래요. 아케이드 프로젝트도 안 그래. 기술복제시대 예술작품 안 그래요. 그걸 썼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가 궁금할 때 이걸 봐야 돼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은 사람이에요. 어디서 잘못됐지? 어렸을 때 부모한테 맞았고 학창시절까지도 기억해내고요. 물론 그런 자극들을 많이 줬죠. 그리고 누구? 라시스의 사랑과 관련된 얘기도 많아요. 돌아보면 아니까. 헤어지고 나면 알죠. 어디서 이 헤어짐에 균열이 생겼는지 처음이. 그리고 땅을 치죠. 그때 마지막 남은 그 스파게티를 그 한 줄을 내가 먹지 않았어야 됐는데 거기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 책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마들렌과 꽁브레처럼. 베냐민이 뭘 받고 어떤 자극을 받았을까. 그런 식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많아요. 계단주의 이런 거 있죠. 우리 지나가다가 멍 때리다 보면 계단에 푹 떨어지잖아요. 그거 보면서 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좋은 산문을 쓰는 작업에는 3단계가 있다. 좋은 산문을 쓰는 3단계가 있대요. 구성을 생각하는 음악적 단계, 조립하는 건축적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맞추는 직물적 단계. 느낌은 오시죠? 이렇게 내리막 계단을 딱 보면서 아, 글이라는 거. 그게 떠오른 거예요, 베냐민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갈 때는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계단주의, 또 이게 또 있어요. 공인회계사, 뭐 이거 많아요, 위에. 비상경보기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비상경보기. 세금상담.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세무사에 보면 세금상담 있죠? 여러분도 그냥 지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베냐민이 아닌 거예요. 베냐민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뭐 이러면서 쭉 길게. 이해되시나요? 가장 솔직한 걸. 아, 지독히도 섬세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무언가를 만날 때마다 항상 자기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 사랑을 할 때도 자기를 찾고, 헤어졌을 때도 찾고, 독일에서 인플레이션 났을 때도 찾고, 나치가 드해서도 찾고, 영화를 봐서도 찾고요. 뭔지 아시겠죠? 구경을 하면서도 찾고, 파리를 가서도 또 찾고. 발터 베냐민이요. 발터 베냐민적이라는 느낌은 대충 아시죠? 오늘 이렇게 오시다가 쭉 그냥 오셨죠, 여기 그냥. 쭉 오셨죠? 중간에 사실은 이렇게 비 오는 날은 가로수 밑에서 우산 킨 채로 다이어리 같은 걸 꺼내셔야 되죠. 아까 보니까 예쁜 다이어리들 많더라, 이런 거. 여기 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다가, 어쨌든 이런 걸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내용은 열어보지는 않을게요.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딱 멈춰서요. 떠올려야 돼요. 베냐민처럼. 그게 베냐민적인 거예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거. 뭘 생각하지? 힘들죠? 우리가 작가가 못 되는 이유를 아셨겠죠? 매번 작가 흉내만 내고 한 번도 이런 느낌을 못 받아요. 통찰, 직관, 나의 과거. 어떤 경우를 가도 민감하게 잃어버린 시간을 찾을 수 있을까? 언제부터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얼굴이 붉어졌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쵸? 첫 소개를 받았는데 너무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너무 불편해서 화장실에 가다 보면 떠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아. 옛날에 내가 조금 안 좋게 나갔을 때 야단쳤었던 여자아이. 뭔지 아시겠죠? 너무너무 더럽다고 나 막 때민다고 막 나를 못 살게 굴었던 어머니가 떠오를지도 모르겠고. 그거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일방통행로 뭔지 아시겠죠? 일방통행로의 복잡한 의미는 그건 하나예요. 진짜로. 예, 흥미진진한 책 아니에요? 독자를 철저하게 배려하지 않은 책. 일방적인 책이죠. 세금 상담이랑 그 밑에 있는 내용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한테. 하지만 왜 이 책을 정했는지 아세요? 베냐민은 한 명이잖아요. 세무 상담의 글을 보든 계단 조심을 보든 베냐민은 분열된 사람 아니죠? 그거를 모으다 보면 베냐민이 누군지 알아요.
얘가 어떻게 느꼈는지. 우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린 그렇게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일방통행론은요,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온 마들렌과 꽁브레의 관계를 있죠. 총체적으로 확대한 거예요. 잃어버린 시간, 나의 기억, 잘못 단추채웠던 곳, 그곳을 찾아나가는. 그러면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문학적인 책이기도 하죠. 자서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찌질한 자서전은 아니고 요거 하나만 음미를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베냐민도 똑같아요. 문학적인 사람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짜증나도 고통을 이야기하면 고통이 아니거든요. 거리 두는 방법.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사랑의 상처, 부모가 돌아가셨던 트라우마 있죠. 까 뒤집어야 돼요. 묘사한다, 이야기한다, 글로 쓴다라는 거는요. 굿바이 하는 거니까. 그림을 보면 알죠. 나무를 그리려면 거리를 둬야 되니까. 그린다라는 건 진짜 굿바이하고 정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방통행론은 이 정신에서 쓰여진 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따뜻한 얘기만 나오면 안 되죠. 꼬맹이였을 때, 그쵸? 권위적인 아버지한테 받았었던 것. 학교에서. 학교 끔찍한 공간 아니에요? 학교 기억 좋았던 분. 안 좋았을걸요? 다 안 좋죠. 1등을 빼고. 1등을 빼고는 되게 안 좋아요.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학창시절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안 좋아져요. 여러분들 인생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중학교 가면 좀 나아질 것 같다. 근데 더 안 좋아지죠. 그때 고등학교 갔더니 더 안 좋아져요. 지금 제가 제일 안 좋아져요. 안 좋아요, 지금. 지금 보면 걱정이 돼요. 그래도 또 희망은 또 가져요. 5년 지나면 좀 나아질까? 안 나아지죠. 어쨌든 요 말을 음미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사람들, 자기가 단추가 잘못 채워졌던 것들을 정확하게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묘사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알잖아요, 이제는. 4번째 단추다. 알죠? 하지만 그걸까지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좀 이상하다, 옷이 망가졌다, 이 정도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계속 잘못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걸 풀어낸다라는 작업은요, 다 아는 거죠. 3번째 단추구멍이 문제다라고. 그런 것들로 되어 있어요. 책 자체는요. 매력적인 책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얘기하면 이걸 쓸 때 베냐민은 뭐를 썼냐면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독일 비핵국의 기원. 뭔지 알죠? 교수들을 위한 글. 나를 위한 글이 아니에요. 같이 쓰고 있었어. 교수 자격 시험이 논문은 통과했는데 실패하거든요. 실패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양쪽에 양다리를 거쳤어요, 베냐민이. 논문 쓸까? 이거 쓸까? 둘 다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의 어두운 면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죠. 번역돼 있어요. 독일 비핵국의 기원. 이거를 하나씩 집필하고 자료를 모았을 때, 이거는 1923년서부터 26년까지의 자료를 모아서 28년에 출간한 책이거든요. 3년간. 근데 그 사이가 논문 집필 기간이에요. 뭐 했는지 아시겠죠? 2가지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얘의 어두운 형제가 누구냐면 독일 비핵국의 기원. 하지만 베냐민은 베냐민이라 독일 비핵국의 기원도 논문으로는 부적격이죠. 어정쩡한 책이에요. 일방통행론인데 베냐민은 자꾸 양방통행로라고 우겨가지고 교수들이 일방통행로라고 얘기해가지고 힘들었던 책. 독일 비핵국의 기원도 반짝반짝해요. 요거 잘 읽으신 다음에 이렇게 사유왔고 이런 내면을 갖춘 아이가 논문은 어찌 쓸까를 보시고 싶으신 분은 독일 비핵국의 기원이 번역되어 있거든요. 국내에 같이 읽어보세요. 번역이 또 2종류가 있어요. 직역을 한 거와
의역을 한 거. 넘겨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넘겨보시면 돼요. 일방통행로는 대충 이제 느낌이 오셨죠? 어떤 책인지. 그렇죠? 베냐민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베냐민은 매력적인, 굉장히 많은 인간적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저도 인간적 약점이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죠? 상태 상당히 안 좋거든요. 저는 막 5단 콤보로 단추가 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 번째 단추에서 일관적으로 잘못 채워지면 그래도 있잖아. 세 번째 단추 잘못 채우고, 여섯 번째도 잘못 채우고, 막 비비 꼬여가지고 막 울어 있는 삶 같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베냐민을 보다 보면, 그래도 희망을 좀 가져봐요. 이것도 글 쓰는데 도움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상태 안 좋은 것도 밋밋하게 안 산 게 도움이 됐구나. 이런 느낌들도 드니까. 그래서 일단은 발터 베냐민의 일방통행로에 대한 서론은 어느 정도 됐죠.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흉내 내보세요, 한번. 여러분도 일방통행로 정도는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툭! 출판사에 가는 거죠. 민음사 같은데. 그래서 탁! 이거 내줘요. 뭔지 아시겠죠? 예. 재밌는 책이에요. 재밌는 책. 아주 사적인 책. 아주 사적이지만 굉장히 통찰력 있고 우리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문학책으로 읽어도 돼요. 그래서 어떤 구절은 확 올 거예요. 굉장히 예쁜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주 동안 이거를 조금씩 주제별로 묶을 거예요.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강의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 강의 안에 나와 있는 몇몇 베냐민의 그 글들, 그거를 좀 읽어보면서 한번 워밍업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이니까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